예, 감사합니다. 이 한민수교 140주년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그 의미를 갖는 그 계기를 기념하는 교계 전체의 모임에서 발표를 하게 되어서 큰 영광과 부담을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세션은 사실은 발표와 토론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원래 이쪽은 저보다는 박인희 교수님께서 훨씬 연구가 많으시 깊은데 제가 아마 조금 더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허문영 선생님께서 사심이 작동을 하셔가지고 저한테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많은 자료를 보고 초기에 대해서 근데 또 박명주 교수님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너무 많이 배우고 잘 모르던 것도 이번에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보는 기본 시각은 상처와 치유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분 또는 어느 한 시대 어느 한 세대의 찔림으로 그 상처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할 때 그 나음은 전부 힐링, 힐드 이제 구약이나 신약이나 보니까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비교적 그 나라 전체로나 개인으로나 안정과 번영을 또는 일정한 복리를 구가할 수 있는 게 어떤 시대나 어떤 세대에 큰 상처, 큰 찔림이 있었는데 그 찔림이라는 것은 그 상처라는 것은 아파본 자만이 가장 아파본 자가 가장 훌륭한 치유자가 된다는 그것이 뭐 이사야나 이런 데의 말씀을 넘어서 이제 일반 학문에서도 신화에서 이제 키론과 헤라클레스의 관계, 헤라클레스의 독화살을 맞고 자기 상처를 치유하면서 가장 위대한 의사로 거듭나는 키론, 플라톤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제자들이 선생님 누가 가장 위대한 의사가 될 수 있습니까? 가장 아파본 자다. 그래서 이런 그 성서와 플라톤과 키론의 사례를 갖고 이걸 종합해 가지고 상처받은 치유자 그 태제를 만들어낸 게 이제 칼 구스타프 융인데 그 융의 자서전은 그래서 아예 한 소절이 내가 얼마나 내 스스로 얼마나 내면적으로 많이 괴로워해보고 아파보고 기도를 해봤기 때문에 내 앞에 오는 환자들을 나를 대하듯 치료할 수 있었는가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상처받은 치유자 운드리 힐런 이제는 뭐 일리나 의원이나 필리비안 씨 이렇게 이제 제가 젊은 청년 학도들하고 있는 기독교 서적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바로 이 우리가 우리의 지금의 상처를 다음 세대한테는 치유자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게 돼보자. 아마 한국은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릴 1882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그 받았던 찔림, 상처를 우리가 상처나 순환, 고난에 머물지 않고 어떻게 그것을 이제 괴테나 해결의 책을 보면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상처를 어떻게 장미 십자가, 선한의 상징인 상처의 찔림의 상징인 십자가 곁에 어떻게 저렇게 끊임없는 장미가 놓일 수 있는가? 이 장미 십자가의 이 메타포가 우리가 만약에 칭송을 받는 게 있다면 우리가 지금 받는 장미는 어쩌면 앞에 수많은 그런 그 찔림과 상처의 누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맨 마지막 발표문의 맨 마지막을 말씀을 드리고 앞부분부터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0분을 준비하라 해서 했는데 조금 더 시간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돼지보다 이 살아있는 갈대 이 작품을 더 좋아합니다. 펄벅 여사의 유일한의 일대기죠. 유일한의 일대기를 통해서 이 갈대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있는가는 그 큰 거친 나무들 속에서 이 갈대 한국을 상징하는 거죠. 유일한이기도 하고 이제 한국. 그래서 한국은 고결한 사람들이 사는 보석 같은 나라다. 이 gem of a country. 지구상의 보물 같은 나라의 하나다. 트레저 컨트리라고 표현하는데요. 인류 소용도로 속에서도 빛나는 문화와 함께 살아남았다. 근데 저는 이 펄벅 여사 못지않게 이제 지금도 뭐 이분의 시리즈가 있을 정도로 당대 최고의 세계 관찰자이죠. 이 윌라드 프라이스는 다른 사람이 아무래도 인용하면서 한번 한반도를 펼쳐봐라. 한국을 평평하게 만들어봐라. 그러면 그들은 지구를 덮을 것이다. 오타가 났으면 Korea would cover the earth. 살아있는 갈대도 그렇지만 이런 부분도 읽다가 이렇게 이제 책장을 덮게 되는 지금 우리가 우리의 지난 140년을 돌아보면 자동차와 스마트폰, 반도체와 배터리, 오징어 게임과 BTS가 우리의 물산, 우리의 기술, 우리의 문화와 재능의 세계를 덮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의 성취와 국격, 우리의 문화와 가치, 우리의 정신과 영혼이 이 윌라드 프라이스나 펄벅의 말씀처럼 보석처럼 세계로 넘쳐 흐르고 아마 덮는 그런 때가 이제 앞으로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수교, 동맹, 관계 이 두 개 수교라는 것은 이제 조금 만나고 마음의 문을 열고 서로를 대면하는 것이고 동맹은 문자 그대로 하나가 되는 것이죠. 동맹이라는 건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관계는 층이 붙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수교에서 정말 동맹을 거쳐서 이제는 관계로 정상화돼도 동맹이 흔들리지 않는 단계로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박명수 교수님께서 한미 수교의 의미는 너무 잘 설명해 주셔서 그거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그 앞에 그것이 대륙국가에서 해양국가로 아시아 국가에서 태평양 국가로 나아가면서도 겸장을 하는 전자를 버리지 않는 그것이 이 페닌슐라는 반은 섬이라는 것이죠. 절반의 섬. 반도 국가로서 그 경계 국가로서 문명과 문명, 대륙과 해양, 제국과 제국, 이념과 이념의 요충 국가이고 결합 국가이고 가교 국가이다. 여기를 넘어야 한 제국은 다른 제국으로, 한 문명은 다른 문명으로, 한 이념은 다른 이념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모든 사람과 모든 가치와 모든 문명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발양하면은 그리스나 이스라엘이나 한동반도나 이태리나 스칸디나비아처럼 지금 말씀드린 데가 전부 사실상 반도 지역입니다. 또는 문명의 교차 지역. 어떤 때는 큰 상처를 받다가도 어떤 때는 거대한 그런 문명의 선도 꽃을 피우는 지역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여기는 빛과 어둠, 평화와 전쟁에 모두 열려있는 곳이 바로 이 경계 지역이고 교량 국가들이고 반도 국가들이다. 우리는 그런 점에서는 아마 이게 제가 뭐 이제 고등학교 한
5년 6년으로 기억되는데요. 고등학교 공통사회 교과서를 집필하다가 다른 집필위원들하고 시간 강사가 이제 젊은 시간 강사가 하나를 빼는데 1년이 걸린 게 있었습니다. 일연과 고난으로 점철된 민족 5천년을 딛고, 이게 조사해보니 48년 교과서도 있던 것을 그걸 빼는데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한반도처럼 전쟁이 없는 땅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뭐 그 고수전쟁, 고당전쟁이라든가 이렇게 뭐 저희가 아는 큰 전쟁을 빼놓고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류성룡 징비록이나 이순신의 난중일기, 뭐 신채호의 여러 소설에다 나오는 얘기인데요. 거기 보면 이 땅은 전쟁이 한번 나면 세계를 판결할 만큼 큰 전쟁이지만 그 전쟁이 끝나면 수백 년 그냥 영구 평화입니다. 네. 임진왜란과 양차후란 끝나고 청일전쟁 때까지는 단 하나의 전쟁도 없습니다. 임진왜란 전에는, 몽골의 조선 침략 이전에 이외엔 단 하나의 전쟁도 없습니다. 이런 데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당시에는 19년이 한 세대이거나 아무리 길게 잡아도 20대 중반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300년 평화라는 것은 10대가 영구 평화에 들어가는 겁니다. 3대를 넘으면 영구 평화라고 보통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는 사실상 한국 평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기 때문에 그것은 국제 균형으로 평화가 오다가, 이건 뭐 제가 학계에 상세한 통계로 다 제시한 거라, 전쟁의 숫자나 한국의 이런 장기 평화의 이런 거는 전쟁이 한번 나면 너무너무 커지는데, 이 영구 평화지대의 위치는 경계국가였기 때문에 1876년 개항으로 끝나지 않았는가. 그러면 그 영구 평화의 요인을 잠깐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 조공 국가는 일반적으로 주권 국가, 독립 국가로 국제법적으로는 요즘 이제 거의 뭐 전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반주권 국가는 어떻게 주권 국가인가는, 이건 뭐 동서양 워낙 연구가 많기 때문에 동신 국가나 장훈 국가랑 어떻게 다른가, 저도 이건 아주 상세히 여러 차례 분석을 했었고요. 제가 말씀드릴 영화는 그것은 이 반주권 국가, 조공 국가의 성격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결합시켰던 이 선조들의 지혜, 중국에 충성하고 순응하고 적응하면서도 저항하고 도전하고 자기 목소리를 내는 이 긴장 관계를 유지해 와서 중국에 침략당하지도 않고, 말씀드린 수백 년 한 번 중국의 일부가 되지도 않는 이 절묘한 생존 방식, 이게 이제 저는 그런 점에서는 맹자에 나오는, 맹자는 4대를 지혜라고 얘기하고 있죠. 지혜. 어짐의 산물이 사소고 지혜의 산물이 4대다. 그래서 4대는 4대 지위가 아니다. 뭐 여러 번 강조했던 건데요. 나름대로는 4대 지혜고 4대 기술이다. 아트고 위즈덤이기 때문에 이렇게 장기간 생존할 수 있는 모든 나라가 복속되는데 한국과 베트남만은, 그래서 이것은 중국의 범위, 한국의 지혜, 또는 뭐 중국의 비네블런스, 중국의 그런 그 인내나 어짐은 이야기하면서 한국의 지혜나 이익은 얘기하지 않아서 한국의 그런 그 어떤 그 주권이나 독립이나 평화, 정통성, 이런 것들 중국이 얻은 것보다 한국이 얻은 게 더 컸던 게 조공 체제다. 무역 거래도 그런 연구가 이제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저는 이제 근대 이행을 여기 생략을 하겠습니다. 박명희 교수님이 워낙 아주 그 명쾌하게 설명을 해서, 다만 그 위상의 변화뿐만 아니라 아시아 국가에서 태평양 국가로, 대륙 국가에서 해양 국가로 부채가 딱 펼쳐지듯이, 저희는 그걸 펜라이크라 그러는데, 부채가 딱 펼쳐지듯이 나라의 앞에 창들이 그 일거에 열리는 건데, 이것이 그런 위상의 변화뿐만 아니라 성격, 근대 국가이고 민주공화국으로의 대전환이고, 이 더욱 중요한 것은 이때의 그 인간의 평등, 보편적인 자유, 그냥 사인여천, 경천행위 관념 속에 있던 것이 구체적인 권리의 개념으로 들어오는데, 이게 이제 기독교가 결정적인 것이, 그래서
헤겔의 역사 철학 강의에서 보면은 어떻게 그리스와 로마가 이게 왜 자유시민 관념을 갖게 됐는가를 깊이 분석한 부분인데, 거기서 이거는 만민평등을 여기서 너희들 지음받은 자 모두가 똑같다는 것을 넣어주는 기독교의 가장 큰 기여가 아니냐. 그래서 헤겔이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인류는 자유의 학설하는 기독교에 큰 빚을 지고 있다. 개인주의, 인권, 민주주의, 법치, 세계, 국제법 이런 것들, 이 시빌, 국인과 야인을 나누는 게 동서양의 전통이었는데 오히려 나는 그래 성문 밖으로 나아가겠다. 눈물 흘리는 자들, 과부들, 약한 자들, 눈먼 자들. 그래서 오히려 그쪽을 문명으로 여기는 예수를 보면서 이제 이게 우리 안에만 시빌이 아니라 진짜 시빌은 진짜 시빌이 귀가 열린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알아듣는 저쪽이구나. 이쪽이 아니고 우리가. 그래서 이거는 기독교와의 만남은 이런 점에서는 자유. 근데 이 자유는 이 당시 두 개였죠. 하나는 내부의 조선의 전통사회에 대한 도전, 그리고 바로 이제 기독교의 영향은 일제시대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근대 이행 시기의 기독교 영향보다 사실은 그때는 이 어둠에서 빛으로라든가 여러 가지를 쓸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그 한편에서의 가치의 확산, 기독교의 교리의 확산과 동시에 미국 외교 정책이 미영일 동맹을 통해서 일본과 결탁한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괴리가 나는데, 그것이 만나는 시점이 42년입니다. 42년에 루즈벨트의 교서에 처음으로 한국인들에 대한 노예 상태 언급이 다시 들어가면서 한국과 일본을 분리해내고 1년 그 과정에서 이승만을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엄청난 노력이 있었죠. 우리는 일본인이 아니라 일본의 노예 상태로 엔슬레이먼트 엑시스라는 이제,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다시 이렇게 오늘날까지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 시점에서 카이로 선언에 노예 상태라는 표현이 들어가지 않았으면 한국의 주권이나 인권이나, 이건 포츠담 선언, 국동 군사 재판, 그다음에 샌프란시스코 조약, 지난번에 그런 그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의 성노예라는 규정까지 일관되게 한국인들의 주체성, 주권성, 인권, 일본의 전쟁 범죄, 인도에 관한 범죄에 대한 가장 중요한 규정이 이때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마 그 자유의 개념을 집어넣어 준 것은 거기 말씀드린 대로 한국의 일제시대의 미주에서의 광복운동은 전후 한미연대, 한미네트워크, 건국의 사상적, 인적, 제도적 초석을 정초했다. 사실은 우리의 헌법도 필라델피아 한인총회 것이 모본이죠. 우리의 1948년 헌법도 그거에 초안은 이제 아까 살아있는 갈대의 주인공인 유일한이 초안을 잡습니다. 유일한이 젊은 법학도가 그 당시에. 그래서 이런 입헌주의, 근대 민주공화국 제도, 민주주의 사상, 자유주의 시장경제 질서, 근대 교육체계, 거의 모든 것들이 식민지 시대에 미국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것. 그래서 일제시대에는 일본으로부터 근대성을 받아들여서 발전한 것이 아니고, 이런 서구 근대성과 소비에트 근대성, 자유주의 근대성과 급진주의 근대성이 군국주의 근대성을 물리치면서 이 정반대의 근대성이 도입된 거기 때문에 식민지 근대론이 되는 것은 전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1945년 이후 동맹관계를 말씀드리고 그 관계는 짧게 말씀드리면서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945년부터 53년까지 가장 중요한 것, 조금 전에 42년, 43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드렸는데요. 1953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미상호모의약은
한국전쟁이라는 거대한 상처와 희생의 산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거는 미국 외교사에서도 전례가 없는 조약입니다. 미국은 해양제국, 해양국가로 남아왔고 그런 앵글로색슨 전통이기 때문에 대립국가와는 동맹을 맺지 않는 전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승만에게 가장 거대한 성공이면서 미국이 마지막까지 망설이다가 뭐 문서들을 보면 적어도 한미 상호 조약만 안 맺으려고 다른 모든 걸 다 줘도 그 문서들이 다 있으니까. 근데 미국으로서 대립국가와 맺은 최초의 조약입니다. 동맹 조약입니다. 상호 방위 조약. 그것은 미국이 태평양 제국, 원래 그전에는 1차 세계대전에는 대서양 제국이었습니다. 대서양 제국에서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태평양 제국으로 들어왔다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아시아 태평양 대서양 처음으로 글로벌 엠파이어가 되는 게 한국전쟁, 그것도 한미 상호방위 조약. 그래서 이거는 한국전쟁은 최대의 상처와 찔림인 동시에 한국인들이 이때 이런 거 외교관계뿐만 아니라 자기 문제에 대해서 이제 부유국가, 저희 정착용어로는 먼지가 가라앉는 더 이상 푸얀 안개들, 먼지들이 분명히 보여지는 이 구한말의 죽음들, 일제시대의 죽음들, 한국전쟁의 죽음이 어떤 가치, 어떤 국제관계, 어떤 이웃관계를 맺으라고 이 숱한 희생이 있었고 이제 먼지가 조금 더 가라앉는 그러면서 세계의 자유, 세계의 평화, 어떤 그런 이렇게 수호자나 수요자로 거듭난 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한국은 대립국가와 해양국가, 아시아 국가와 태평양 국가를 겸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냉전 시대를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국가안보부터, 그다음에 경제, 그다음에 민주주의, 최근에는 기술, 이제 문화까지 한국의 발전은 1953년 이후에 보면 이 튼튼한 안보, 평화의 정초를 놓은 다음에 한미 관계가 동아줄을 형성한 다음에는 하나하나 세계를 향해서 비약을 하듯이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독재를 허용하지 않으면서도 다른 한 극우 독재, 전체주의를 허용하면서도 좌파혁명을 허용하지 않는 그런 미국의 범위, 그리고 그 안에서 이거를 발전시키는 한국의 공간, 한국의 범위가 만난 것이 한국 문제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지금까지 지속되어 오면서 그 안에서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와 첨단 기술과 이제는 글로벌 이런 문화까지 발전시킨 그런 기반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렇게 미국의 범위에 순응하고 적응하고 그것과 함께 가면서도 존중해 주면서도 그 안에서 끊임없이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서 긴장된 동맹 속의 어떤 갈등, 이거를 좋아하고 병행시켜온 한국인들의 주체성이라고 할까, 독자성, 자기 정체성, 그것이 가장 잘 발현되는 것이, 즉 친미 일변도로 가지도 않고 반미 일변도로 가지도 않고 그 안에서 미국과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면서도 한국의 독자성을 유지해온 이런 미국의 범위와 한국의 자율성을 앞으로 이제는 최근에 한미 관계에서 보다시피 이 조금 경제적으로 물질적 이익은 중국과 공유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D7, D9 또는 D10 위상에 걸맞는 보편적인 가치, 보편적인 어떤 그런 문화나 문명, 그거를 한국과 미국이 같이 이렇게 이제 세계를 향해서 동반자, 글로벌 전략 동맹 이런 표현도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최초에는 후원수의 관계, 제국과 제국의 산물처럼 보였고 동맹처럼 보였고 이제는 글로벌 파트너로 뿐만 아니라 반도체나 바이오나 배터리를 오히려 미국인한테 투자를 요청해주는 그런 부분적으로 역전된 관계도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상처를, 찔림을 우리가 어떻게 잘 해석하고 의미하고 기리느냐에 따라서 앞으로는
훨씬 더 큰 그런 한미 관계를 아시아를 넘는 큰 지휘자 역할을 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의 발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우리 이화여자대학교 교수이신 박인희 박사님의 논찬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그 프로그램 보고 1시 반까지 와야지 그러고 왔는데 이렇게 좀 일찍 시작을 하셔서 제가 처음부터 착석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중요한 시기에 이렇게 좋은 주제 기획해 주신 기획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요. 특히 아주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허문용 박사님께도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명림 박사님께서 140년에 워낙 또 두루두루 종합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셔서 평소에 140년의 긴 한미 관계를 잘 특징적으로 짚어주셔서 뭐 제가 특별히 뭐 이렇게 논쟁적 이슈를 꺼내서 뭐 이렇게 얘기할 사안은 아닌 것 같고 한 두 가지 정도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에 질문 한 2개 드리는 걸로 이렇게 토론을 대신하겠습니다. 2시 반까지인 줄 알고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 종합 토론도 하셔야 되니까 저는 한 7, 8분 정도, 뭐 많아야 10분 정도 쓰겠습니다. 네. 2가지 말씀 중에 첫 번째 제가 여기 앉고 보니까 국내에 이제 좋은 기독교 이제 대학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어느 대학이 좋으냐 이거는 이제 각자 선생님들마다 답이 다르시겠습니다만 어느 기독교 대학이 가장 오래된 대학이냐 하면 그거는 이제 팩트니까요. 연세대학교가 1885년에 생겨났고 저희 학교가 1886년에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장 이제 오래된 이제 기독교 대학이고 8명 하나 더 드리면 제가 한 4, 5년 전에 학교 그 국제 뭐 교류 이런 거 이제 일을 조금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 교토에 있는 동지사 대학 다 아시죠? 도시샤 일본을 대표하는 도시샤 대학 총장님이 오셨어요. 오셔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다가 하시는 말씀이 도시샤 대학이 거기 이제 윤동주 12도 뭐 다 아시는 도시샤 대학이 1875년에 생겨났답니다. 그래서 아주 성공적인 도시샤 모델을 가지고 10년 있다가 와서 연대를 만들었고 뭐 그 총장님 설명은 그러셨어요. 아무튼 두 팀이 나누어서 연대를 먼저 만들고 1년 있다가 이제 2대1을 만드는데 만들었다는 표현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도 뭐 여러 또 연대도 마찬가지고 이제 뭐 초기부터 한국인들이 개입되긴 했지만 어쨌든 미셔너리들의 역할이 그때 뭐 그랬다는 얘기를 제가 좀 생생히 들은 기억이 납니다. 한미관 문제의식과 관련된 말씀 하나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 뭐 140년을 감히 제가 다 짚을 수는 없지만 한미관계의 특징은 뭘까 이렇게 2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의식은 어쨌든 이게 이제 한국과 미국의 만남의 뭐 특징을 보면은 어쨌든 한국은 전근대 시간에 머물러 있던 나라였고요. 왕조의 나라였고 미국은 세계 최초로 뭐 이 자리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동의를 하시든 안 하시든 뭐 세계 최초로 뭐 민주주의, 자유주의, 언론의 자유, 인권 이런 것을 태생적 가치로 삼으면서 태어난 인류 역사상 최초의 나라입니다. 전근대 공간에 머물렀던 한국과 세계 최초의 현대 국가를 표방하고 생겨난 미국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이 마찬가지로 당시에 미국에게 있어서 한국은 지원과 개화의 대상이었다고 봐야죠. 그게 이제 수교 이후에 동맹이 되고 박민희 교수님 말씀처럼 관계가 되고 관계적 발전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최초의 순간은 개화와 지원의 대상으로 조선이 머물렀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문제의식에서 또 하나 짚어봐야 될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 중에 민주주의와 경제 성장 모든 국가는 2개의 목표를 가집니다. 먹고 사는 문제,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민주주의 문제. 모든 근대 국가는 2가지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살죠. 먹고 사는 문제 산업화의 목표와 정치 발전의 민주화의 목표를 아주 성공적으로 효과적으로 이루어낸 아시아의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이제 박명희 선배님 말씀처럼 대한민국이 있는데 그 과정에 미국으로부터의 어떤 이런저런 뭐 민주주의, 뭐 제도, 뭐 교육제도, 심지어는 뭐 군대 시스템 이런 거를 뭐 정당 체제, 뭐 언론 이런 거를 이제 미국으로부터 많이 수용하게 되죠. 근데 이제 뭐 저는 100% 동의하진 않습니다만은 많은 학자들은 아시아의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한국이 미국의 어떤 그런 물질적 혹은 뭐 이념적 이런 것들을 수용하는데 상대적으로 거부감이 적었고 굉장히 적극적이었다는 얘기를 이제 많이 합니다. 학자들이 그냥 팩트의 차원에서. 그래서 그게 왜 그럴까라는 얘기에 들어가 보면은 아시아에서는 드물게 서구 문명 국가로부터 이제 침략을 지배를 받지 않은,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이제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유럽의 국가들로부터 식민 지배를 받고요. 그다음에 중국이 부분적으로 뭐 일본한테 고생을 하지만 중국이 뭐 일본의 식민 지배 받았다는 표현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태평양 정전 기간에 일본이 동남아에 잠깐 진출은 하지만 그게 온전한 의미의 뭐 큰 오랫동안의 식민 지배는 아니었기 때문에 아시아 국가 중에는 드물게 같은 아시아 국가한테 식민 지배를 오래 받은, 물론 대만 사례가 있긴 합니다만은 그게 한국이고, 그래서 45년의 이후에 미국 서구 문명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한국이 주저함이,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주저함이 없었다라는 거부감이 낮았다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어쨌든 한미 관계의 첫 이 단추를 끼는 중요한 그런 거였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어쨌든 뭐 아까 발표에서도 들으셨겠지만 한국 전쟁이 한미 관계를 특징짓는 핵심 변수였던 건 사실입니다. 공교롭게도 냉전 기간에 발생했던 두 개의 거대한 전쟁은 모두 동아시아에서 발생했고요. 한반도 베트남 전쟁이었고 나머지는 다 이제 약간은 뭐 국지적인 성격을 가진 전쟁들이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전쟁 과정과 끝나는 과정에서 한미 동맹이라는 걸 맺게 되는데, 한국 전쟁과 동맹은, 그다음에 특히 동맹의 설립 과정은 뭐 박명림 박사님이 한국이 아니고 세계에서 제일 잘하시는 분이세요. 그 한국 전쟁과 관련돼서 동맹 수립 과정은. 그래서 아시겠지만 우리도 잘 알고 있는 뭐 거제도 방공 포로 석방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승만의 어떤 그런 전략들이 한미 동맹의 중요한 기초가 되고,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심플하게 말씀을 드리면 적을 공유하는 겁니다. 적을 공유하는 거. 그리고 이제 동맹은 두 개를 공유하는데요. 적을 공유하는 거고, 적이 문제를 일으키면 해결을 해야죠.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 자산을 공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한미군이 와 있는 거고, 뭐 이라크 전쟁 하면은 한국한테 군대 파병해 달라 그러는 거고, 그래서 동맹은 적과 국가 자산을 공유하는 건데, 그게 이제 54년에 한국 전쟁을 통해서 이제 한미 관계가 그렇게 특징지어지는 거고요. 또 하나는 동맹 연구를 하는 많은 학자들은 세 가지를 고민합니다. 첫째는 동맹이 왜 생겨나는가? 한번 생겨난 동맹은 어떻게 관리되는가? 그리고 동맹은 얼마만큼이나 지속되는가? 53년 이후에 한미 관계가 바로 그러합니다. 어떻게 생겨나는가? 뭐 전자권 가져갈래? 싫어. 뭐 전자권 안 가져가면은 뭐 군사수소자가 안 맺어 이렇게 해서 생겨났던 동맹이 이제 한번 생겨났고요. 어떻게 이제 매니지 되는가가 이제 큰 과제인데 한미 관계가 또 그랬습니다. 뭐 전자권을 이게 꼭 말장난 같지만 떼서 평시 작전권을 가져와 말어, 뭐 소파해서 군대 작전 이외의 사건이 발생한 거는 누가 어떻게 책임을 져, 뭐 그런 걸로 동맹의 위기를 맞는 거죠. 휴가를 나온 미군이 이태원에서 누구를 뭐 어떻게 해 죽여 말, 뭐 이런 게 이제 영향을 미치는 그런 동맹을 어떻게 매니지 되는가가 또 중요하고, 동맹이 언제까지 관리되는가, 그 이론이 바로 한미 동맹의 53년 이후 역사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의식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한미 관계 특징을 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한미 동맹입니다. 동맹은 군사적인 약속에서 이 자리에 계신 스님들 너무 잘 아시다시피 비군사적인 약속으로 확장되어 왔죠. 경제관계로, 사회관계로, 뭐 한미 동맹이 글로벌 동맹으로 발전을 한다. 이제는 뭐 가치 동맹으로, 이념 동맹으로, 뭐 디모크라시 동맹으로 발전을 한다. 이런 것처럼 동맹 계속 발전을 해봐서요. 한미 관계도 분단이 되었던 45년 이후에 분단이 되었던 나라들, 뭐 직접 비교가 매우 어렵습니다만은 중국이 분단됐다 그러면 중국 사람들이 난리 나겠죠. 지금 우리 이제 원차이나 팔러스니까 분단된 건 아니죠.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45년의 기준으로 뭐 중국, 베트남, 독일,
같은 민족이지만 분단되었던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보면은 한국과 미국의 결합도 뭐 이 어태치먼트는 어느 나라에서 찾을 수 없는 그런 관계 설정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특징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 이제 발표 중에 한번 쓱 나오셨는데 한국이 48년에 현대 정부가 생겨난 이후에 우리 이제 수천 년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긴 합니다만 현대 정부는 48년 이후인데 48년 이후에 한국이 설정했던 가장 중요한 목표 처음에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있죠. 북한 애들한테 먹히냐 안 먹히냐 생존의 문제였고요. 한미동맹으로 생존을 해결하고 보니 먹고 사는 게 문제였어요. 보릿고개를 어떻게 넘느냐. 그 보릿고개는 박정희를 통해서 넘었습니다. 연성 권위주의를 넘었어요. 먹고 사는 걸 해결하고 나니까 서구 국가처럼 민주주의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거는 86년도에 그냥 한국형 시민사회 등장과 넥타이 부대로 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면 한국이 설정했던 핵심적인 48년 이후에 국가 과제 세 가지는 모두 다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만 미국이 있었습니다. 생존은 한미동맹으로 해결하고 먹고 사는 문제는 미국이 만들어 온 굉장히 독특한 냉전적 개방 질서에서 경제 성장을 이루어냈고 그다음에 86년 7년에 한국의 민주화도 냉전 종식기에 접어들어서 헌팅턴의 표현을 빌리면 제3의 물결을 타서 거대한 전 세계에서 일어났던 민주화 바람에 한국의 민주화에 동반한 것이고요. 그래서 핵심적인 문제 해결에는 항상 옆에 미국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에도 특징이 하나는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한미관계 앞으로 이제 또 어나더 140전을 위해서 이게 정부 대 정부 간 관계의 한미관계도 중요하지만 리더십 대 리더십의 관계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한미 간 관계뿐만 아니라 이승만과 트루만의 관계, 뭐 YS와 클린턴의 관계, 뭐 MB와 부시의 관계, 이게 국가 대 국가 관계가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리더십 대 리더십의 관계가 설명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물론 미국이 한국의 가장 중요한 외교 파트너이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만은 다른 데에서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리더십 관계가 한미 관계의 큰 이제 이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특징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박민희 교수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 뭐 혹시 이따가 종합 토론하실 다른 선생님들께서도 주셔도 좋은 말씀이고요. 그 한국에게 강대국 정치라는 게 뭘까라는 질문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 중화질서 동맹관계는 근대국가의 표현이니까 조선과 명나라의 관계가 동맹관계라고 표현하는 건 어렵습니다. 하지만 전근대적 기준으로 보면 그건 또 역시 동맹관계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삼국통일할 때 나당이 삼국통일을 하듯이 항상 한반도에는 강대국 정치가 큰 변수로 작용했는데 지금도 미중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지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한국의 강대국 정치라는 게 숙명인지 뭐 반도적 위치 때문에 이 숙명을 넘을 방법이 없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거 하나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저는 뭐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여전히 우리 분 중에 많은 분들은 한미 관계가 불평등한 관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전히 우리가 자존심이 더 상할 일이 많고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과연 이게 뭐 이론적인 차원이건 현실적인 차원이건 뭐 기분의 느낌의 차원이건 호혜적인 한미 관계라는 게 뭐 어떤 걸까? 한국과 미국이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는 각자 챙겨야 될 인터레스트 이런 게 있다면 호혜적인 건가? 그게 있다면 무엇일까? 뭐 이런 거 한번 두 번째 질문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 토론 마치겠습니다. 예.